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자서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Der Atem, 호흡. 그래서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우리가 동영상도 조금 텍스트만 보면 지겨우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이제 생가를 방문한 게 한 1분 40초짜리가 있어서 잠깐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토마스 베르나르트 하우스,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죠. 이거는 여기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집과 어떤 연관성 자기가 느꼈다는 건데, 음악이 조금 우울하죠. 베르나르트가 참 살았을 때 어쨌든 요양원에서 많이 지냈어요.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았거든요. 오히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텍스트도 했지만 요양원에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추운 날씨가 많습니다. 1년에 한 3달 정도만 햇빛이 나는 일조량이 좀 부족한 국가죠. 독일도. 자, 음악이 좀 우울한 음악 같아요. 자, 베르나르트, 여기 조금 나이가 들기 전의 모습 같습니다. 그죠? 표정도 조금 밝고, 그래서 이 사진을 배경 삼아서. 그래서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이제 세계가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보다 사실은 더 극단적입니다. 이 베르나르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정말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었는데, 이 베르나르트가 겪었던 이런 아까 말했던 병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자기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기가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얻게 되는데, 우선 병원에 실려왔을 때 베르나르트는 소위 말하는 죽음의 방으로 옮겨집니다. 이 죽음의 방이란 말은 우리 텍스트 밑에도 이제 보면은 각 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지금 텍스트에 보면 지금 몇 페이지가 좀 잘려 나갔어요. 그죠?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모여있는 노인병실을 베르나르트가 죽음의 방이라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죽음의 방이라는 거는 이제 베르나르트가 이제 표현한 말인데, 이 죽음의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그 환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라든지 병실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게 막, 또 약품 냄새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정말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18살밖에 안 된 이 소년에게는 정말 고통, 그리고 이 악취로 진동하는 이 죽음의 방은 정말 잔인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몇 시간마다 한 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방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베르나르트가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인지 메커니즘을 가동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관찰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이 관찰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가 관찰하는 대상은 전부 옆에 뭐 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 대상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그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 관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가 자서전에서 한 말을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관찰해야 할 때는 언제나 반드시
가정스럽기 짝이 없는 것, 끔찍하기 짝이 없는 것, 정말 역겨운 것, 그리고 정말 추한 이런 것들을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실에 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죽음의 방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방에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보니까 사실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사망을 촉진시키는 사망 촉진제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보니까 정말 무능하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라는 나름대로 자기 좀 명령이 있으니까 오만불손하고 그래서 환자가 결국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집단이 이제 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이 사색 공간에서 자기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안, 지혜로운 안목이죠. 해안을 가질 수 있다는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교훈을 자기가 탁 가슴에 명심을 하면서 매일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베르나트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 우리 삶은 결국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죠? 볼까요? 여기 이제 안 잘린 부분이 나서 나오면 그죠? 자기가 이제 한 말을 봅시다. 여기 텍스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죽는다고 말한다. 일생 동안 진행되는 죽음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말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관찰해온 이 죽음의 방에는 병상이 26개 있었는데 여기 환자들은 모두가 이제 링게루 같은 걸 맡고 있습니다. 그럼 베르나트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마치 링게르 줄에 그 생명을 의존하고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 꼭두가시 인형이 끈에 매달려 있는 모습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체실 직원들이 시신을 드러내서 이제 가니까 마치 소도구를 치우는 것처럼 인형극장에서 이제 공연 마치고 소도구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꼭두각시 인형극장에서 떠돌다가 결국 꼭두각시 인형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대상을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조하는 거죠. 베르나트는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자기가 병이 다 나갈 때쯤에 베르나트는 자기가 보고 겪었던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곳이 이제 잘츠부르크 주립병원인데 이 병원을 떠나기 직전에는 소위 말하는 관찰의 대가, 우리 달인이라고도 하죠. 관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관찰의 달인이 되었죠. 인용한 부분을 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끔찍함조차도 별것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달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베른하르트는 해안을 가지고 이런 지옥을 관찰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가지만 관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안을 얻는 그게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예술이다. 그럼 베른하르트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예술 중에서도 음악을 자기의 치료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볼까요? 자, 텍스트에서 인용한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구석자리 침대에 누워 다시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곡을 떠올려 전 악장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나는 구석 침대에 누워 이렇게 상상으로 음악 듣는 것을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삼았는데 물론 음악이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은 아니었다. 뭐 명상이라든지, 그죠? 이제 독일어 메디타치온, 영어에
메디테이션이라죠.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음악 외에도 이제 뭐 시낭송이나 또 외할아버지가 남겼던 그 말씀 이런 것도 자기가 위안을 얻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됐겠죠. 그래서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이 외할아버지 역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가고 철학자고 뭐 그랬던 분인데 지역 향토 예술가였죠,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관찰하는 거, 또 음악을 듣고 시낭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 모든 예술을 통해서 지옥을 탈출하는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예술을 떠올리면서 이 죽음의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침착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을 바탕으로 자기가 인생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극복해낸 거죠.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 주립병원이 아까 말했다시피 베르나르트가 볼 때는 지옥 같은 세계인데 이 지옥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 벗어난 이 베르나르트가 경치가 아름다운 그 요양소로 이송됩니다. 호흡기 질환 요양소인데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이 요양소가 사실은 결핵 요양소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양소에 보니까 두 부류의 환자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젊은 환자들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그 살 가망성이 거의 없는 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토마스 만의 작품 짜우버베르 그 마의 산 알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처럼 죽음과 질병이 만연하는 이 이제 고요한 산속이죠. 보통 요양원이 산속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요양원이 많이 생겼지만 요즘 주택가에 많이 생기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요양원을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뭐 주일마다 한 번씩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 환자들이 많고 전부 이제 치매 환자들이니까 변도 막 거기 보시고 이제 요양원에 이제 돌보미 요양원에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요양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위안을 얻고 더 노력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많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르나르트도 이 고요한 산속에서 환자들이 죽어난 걸 보니까 이 대부분 환자들이 결핵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즘엔 결핵 환자가 좀 드물지만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핵 환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대부분 결핵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결핵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도 전염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만 그 당시에 결핵은 더 전염성이 강했죠. 뭐 같은 병실에 있으면 당연히 그 불안하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 사실은 나중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결핵 양성 판정을 받게 되고 이 결핵 요양소로 가게 됩니다. 그라펜호프라는 곳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글을 서술하는 화자는 자기가 있었던 이 그로스그마인에서의 생활을 자기가 해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로스그마인에 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평생의 병이 되고 말았던 심한 폐질환을 얻기 위해 갔었던 것 같아. 해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양소에서 자기가 어땠던 평생의 지병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화면이 조금 들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씩 제가 자세를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양소에서 자기가 평생 지병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이 요양소가 위치한 이제 산속 경치는 사실은 경치는 다 좋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요양소 자체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 구멍처럼 느껴졌겠죠. 이제 거기서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베르나르트는 이 지옥 같은 구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제 뭘 하느냐?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음악에서도 위안을 얻었지만 또 책을 통해서도 위안을 얻습니다. 물론 이 요양소에서 처음으로 독서한 건 아니죠.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때 독서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노발리스, 낭만주의의 이제 대가들 아닙니까? 또 몽테뉴나 파스칼,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도스토옙스키, 또 괴테, 이런 당대 대문호의 작품 세계를 접하게 되고, 할아버지의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자기가 이 지옥 같은 요양소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는 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곳에 언제나 버티고 서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를 건너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만 하는 이곳 분위기에서 나 자신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양소에서 하루 일과가 뭐 독서 외에도 신문도 읽고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생활도 있었지만, 결국은 요양소에서 독서를 한 것이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베르나르트는 이제 회상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문학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미치는 그 어떤 의의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모두 자기 외할아버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이 이제 우리 텍스트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을 수학으로 여기고 현실에 적용시키면 문학이 인생을 수학적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학을 고급 수학예술이라고 칭하고,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최고의 수학예술로, 그리고 또 독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을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가장 영향을 끼친 베르나르트에게 결국 외할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르나르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관찰 예술을,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조의 예술이었겠죠.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으로 이제 고찰하면서 이 자서전 호흡, 대어 아템이죠. 호흡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이 베르나르트의 자서전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고통의 자서전입니다. 이 베르나르트가 이 고통스러웠던 자기 삶을 관찰이나 음악이나 이런 문학으로, 독서로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베르나르트를 쇼펜하우어의 충실한 제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의 의제 형이상학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과 공포의 연속이고, 또 그 고통과 공포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 즉 욕망입니다. 집착,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말하지만 어떤 집착이나 어떤 욕망을 버리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고통이나 공포는 각 개인의 죽음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개인이지 세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 그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처럼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는 종교적인 초월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선다죠. 해탈한다죠. 그걸 들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 조금 일시적인 방편이긴 하지만 예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소논문을 보면서 이 베른하르트가 한편으로는 관찰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이제 음악이나 문학, 독서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는 과정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와 토마스 베른하르트 부분을 오늘 마치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두 쇼펜하우어와 토마스 베른하르트라는 두 인물의 삶의 방편으로 지구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좀 자기한테 맞는 방편이면은 자기 어떤 삶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또 삶의 고통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겠죠. 관찰을 통해서, 그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좀 덜 받더라라든지, 그죠? 음악이면 음악, 또 예술 작품이면 예술 작품, 문학 작품이면 문학 작품, 그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말초적인 겁니다. 관능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빠지면은 그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지양하시고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펜하우어 베른하르트는 토마스 베른하르트는 이 정도에서 마칠 건데 지금 한 22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대충 본 것 같고 좀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는 제가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른하르트 생전에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볼까요? 이 사람이 생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 잠깐 볼까요? Sie schreiben von persönlichen Erinnerungen und Sachen ein bisschen eine 독일어라서 Art von 여러분이 조금 알아듣기 Selbstbefreiung für Sie. 힘들지만 Das mag schon sein, nicht? Das sitzt in einem drin, man will Sarah das 생전의 loswerden. Man 모습입니다. schreit es hinaus, dann ist es einem leichter. Nicht? Der Kind, das einen Schmerz hat, schreit, ist schon wieder erledigt. Oder kriegt eine Watschen, ist schon wieder gut. 오스트리아계 작가지만은 Das ist wie eine Selbstwatschen, nicht über diese ganze 오스트리아는 Zeit. 다 독일어를 쓰는 독일어 문화권이고 Wahrscheinlich 스위스도 brauche ich noch 그렇고 1, 2, 3 Watschen, also das heißt 1, 2, 3 Bücher. Nicht? 인상은 그렇게 eine längere Zeit herstellen lassen. 고생을 많이 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Für 않는데 das Verständnis eines Werkes doch auch die Person des Dichters wichtig. In den meisten Fällen ja. Nicht? 그렇죠? Es ist sicher wichtig, wenn man ein schönes Gedicht liest, dass man dazu auch noch erfahrt, dass das vielleicht ein Massenmörder war, der das geschrieben hat. Wenn man es nicht weiß, sieht man es anders. Und man sieht es sicher besser, wenn einem das im Nachhinein gesagt wird. Oder wenn der Mensch da und dann krank war, nicht keine Eltern gehabt hat und so weiter und so fort. Also dass man das Thema Tod, das den Thomas Bernhard immer wieder beschäftigt, dann doch ein bisschen besser versteht. Naja, der Tod ist mir in die... 자, 생전의 모습을 봤고 제가 이제 그때 영상을 좀 더 준비했었지만 시간이 긴 거는 수업 분량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르나르트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긴 거를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 이제 쇼펜하우어나 토마스 베르나르트를 치면 관련 동영상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수업에 활용한 자료 외에도 시간이 좀 긴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보시고 싶은 분은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공부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예상 문제도 주고 하지만 하실 때 내나 우리 수업 자료 이 텍스트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제가 팁을 미리 줄 거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술가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